세상에는 그런 분들이 숨어 있다. 그 마음씨가 세상을 밝게 하는 지혜라고 나는 믿고 있고,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런 심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여긴다. 문제는 현실이 그걸 드러내게 하기보다는 모진 부분을 더 자주 노출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좋은 정치가 좋은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은 그래서 더욱 커진다. 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질문을 한 가지 못 드린 게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하기에서 파악되는 좀 심리적인 특징이 뭔가요? 일단 모두가 다 느끼겠지만 방어적인 말하기를 하시죠. 네네. 그래서 뭐 시원하게 직선적으로 뭐 이건 이거야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거의 그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맞아요. 뭐 했습니다만 그게 맞아요. 아니고 네네. 아니 아니. 뭐 누구에 따르면 누가 말했는데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이런 뭔가 말에 내 생각을 뭐 A는 B예요. 전 싫어요. 좋아요라고 단호하게 말하지 않고 항상 뭔가 꾸며주는 말들이 많고 의미 없는 얘기들이 많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건 제가 모르는 사실이고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는 듯한 말하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방어적인 말하기, 방어적인 심리에서 비롯된 그 말할 때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요. 발표를 할 때 보통 대본이 없이도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고 네. 또 꼭 대본이 있어야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대본이나 프롬프터가 없으면 말을 못하죠. 그리고 대본도 누군가 써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데 네.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은 네. 누가 좀 써주더라도 검수를 하고 맞아요.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맞아요. 본인의 스타일로 바꿔서 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효창경원 연설 때 10시간 넘게 대본을 작성하셨었대요. 네. 그만큼 정치인의 글 그리고 말에는 자신이 오롯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분은 그냥 누가 써준 걸 가지고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네. 2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프롬프터가 안 나왔을 때 네네. 무대에서. 기조연설을 하려다 프롬프터가 작동하지 않아 연설하지 않고 2분가량 침묵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윤 후보는 사회자가 시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약 2분 뒤 프롬프터가 정상 작동된 뒤에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PD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뭐 프롬프터가 잠깐 고장난 거 본데 뭐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그냥 일상적인 대화라도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프롬프터가 안 나오면 뭐 날씨 얘기라도 하고 아니면 하다못해 안 나오네요? 네네. 어떡하죠? 네. 잠깐 기다려야 할까요? 이렇게라도 네. 무슨 말이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방어적인 심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을 되게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말을 잘못하면 혼나지 않을까? 무슨 일이 닥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그냥 얼어붙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터나 이 대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종의 방어막 같은 거였어요. 이게 깨져버리니까 그냥 얼어붙어 버린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심리는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박범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세가 좀 똑바로 안 돼 있으니까 자세 똑바로 하세요 라고 했어요. 아니 이 사건이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네. 수감기관입니다. 네네. 그러면 PD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일단 맞아요. 자세가 중요합니까? 저 같으면 이게 전혀 예상치 못한 정말 반응이요.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아니 뭐 저를 가르치세요? 뭐 오! 제가 학생인가요? 이럴 네.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저는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막 터질 것 같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긴 해요. 제 후보자 토론 때도 네. 중간중간 사람들이 호내키면 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네 하거든요. 그게 바로 방어적인 말하기, 세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탁 건드리면 툭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하면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라고 하면 되는데 모른다, 안다를 하지 않아요. 계속 아는 척을 하려고 해요. 집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부 저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나 인프라 쪽은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소프트웨어의 그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때 당시 안철수 후보랑 토론을 할 때도 IT 기술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있었어요. 네네.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일 그죠. 거 아니에요. 해당 분야에 계속 엉뚱한 말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아, 뭐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피상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계속 말을 이어가는데 그냥 잘 모릅니다라고 하면 됐을 텐데 모른다고 하면 혼날까 봐 아, 자꾸 말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네. 그 모습 보고도 아, 저분이 정말 두려움이 크구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세게 하고 목소리도 크고 강해 보이기 때문에 좀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네. 굉장히 내면이 약한 사람이다. 자존감이 어. 낮은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해요. 자기 감정을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네, 소회를 말씀해 주시죠 하면 뭐 그냥 뭐 막 쭉 얘기하고 넘어가거든요. 이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걸 왜 어려워할까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감정을 모르니까 그걸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말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 자기 감정도 모르고 자기 감정을 들여다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남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공감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하는 분들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게 하면은 네. 공감을 해야지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그런 이제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타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정말 많이 없으시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심리에 기반한 말하기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하시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또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보통 이제 청중을 고려해서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청중에 따라서 화법을 다르게 한다던가 네. 근데 항상 똑같이 하시잖아요. 아, 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마이크 켜져 있는데 뭐 반말을 하거나 네.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눈높이도 맞추고 언어 표현도 바뀌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똑같다는 거죠. 늘 똑같이 하시고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기중심적인 화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기 마음을 못 들여다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공감하기 힘들다는 말씀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면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하게 될까? 사람들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하고 대화할 때 계속 끊임없이 내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대화의 중심이 나고 계속 나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어서 네. 나는 좀 저는 애정결핍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내 얘기, 내 중심, 내가 뭐 하고 싶다, 나는 계속 확인받고 싶은 어린아이처럼 계속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네. 집행하러 간 날이에요. 근데 네. 조금 전 소식을 보니까 결국 집행하지 못하고 물러나왔다는 얘기를 하던데 당당하게 맞서고 또 나와서 조사를 받고 하면 될 텐데 뒤에서 숨는 모습이 너무 어린아이적 같은 모습이다. 이런 표현을 좀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딱 모든 게 이 심리나 말하기에서 사람을 분석한 것과 행동이 결과적으로 약간 일치하지 않나요?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예전에 사람을 판단할 때 신언서판을 본다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네. 그 사람이 하는 말, 자주 쓰는 말,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그 사람이 화를 낸다거나 어떤 감정을 표출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상황이 오니까 그냥 숨어버리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권위주의자잖아요. 네. 권위주의자라서 권력이 있으면 막 기세가 등등한 스타일인데 지금 이 권력이 사라지면 엄청난 무력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내가 이를 악물고 계엄 사태까지 열면서까지도 내가 끝까지 이 권력을 잃지 않겠다. 권위주의자들이 권력을 상실하게 되면 굉장히 무너진대요. 그래서 그렇게 권력을 지키려고 싸우고 투쟁하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생각을 좀 깊게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리더라고 하면 굉장히 범주가 넓잖아요. 뭐 기업 경영자도 있고 또는 종교인 또 사회운동가라든가 정치인도 네. 포함되는데
정치인에게 있어서 말하기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인은 말이 생명과도 같은 거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대중의 언어를 잘 써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중적인 사람이 원래 인기가 많잖아요. 네네.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늘 항상 엘리트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면 네. 대중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막 선거철만 되면 시장에 가서 갑자기 어묵을 오뎅 먹고. 막 떡볶이 먹고 네네네. 이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평범한 보통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 정치인으로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는 대중의 말과 생활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이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 사과도 안 하고 얼마나 답답해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바마 대통령이 참 리더, 정치인의 말하기에 어떤 뭐 교과서라고도 할 수가 있어서 자꾸 예시를 들게 되는데 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났을 때 네. 사람들이 다 유족들도 다 모여서 연설을 한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노래를 불렀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내가 정말 힘든 일을 당했는데 그렇게 노래를 불러주면서 진심으로 사람을 치유해주는 그런 연설을 하게 되면 조금은 더 상처가 빨리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매일 사실 뉴스 틀면 대통령이 나오는데 막 답답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볼 때마다 힐링이 돼야죠. 그러면 공감 가는 이야기를 네. 많이 해줘야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말했었는데 음. 일관성이 있어야겠죠. 이 사람의 정체성이나 맞아요. 어떤 맞아요. 캐릭터, 이 사람의 가치관 등이 계속 일관적으로 해야 사람들은 신뢰가 당연히 갈 거고 맞아요. 맞아요. 자기 필요할 때는 또 이쪽으로 갔다가 또 아니면 이쪽으로 갔다가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공적 말하기를 잘해야 합니다. 공적 말하기. 아. 네, 공적인 자리에서 말을 잘해야 된다는 뜻인데 네네. 좀 공적인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말들을 네. 이제 사용하게 되면 네. 외교 자리에서 굉장히 국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승인 안 해주고 안 되면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안 되면 쪽팔려서 창피하다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우리의 리더라고 뽑아놨는데 맞아요. 그래서 아니면 우리 회사 사장님인데 어디 나갔는데 제일 말을 못한다 그러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네. 말을 못하는 건 괜찮은데 비속어를 쓴다거나 아니면 네. 엉뚱한 말을 한다거나 좀 세련되지 못하게 말을 하면 굉장히 실망스럽겠죠. 그래서 정치인의 말하기는 굉장히 파워풀해야 되고 또 심플해야 되고 확실히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자신을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업이라면 기업의 사명이나 기업의 슬로건 있잖아요. 네. 뭐 삼성이면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네네네. 뭐 이런 것처럼 사람도 본인만의 슬로건이 있어야 하고 그 슬로건으로 정치 생활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 노태우, 네.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 먼저다.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억강부약, 대동세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자신의 슬로건이 정말 중요하고 그 슬로건을 잘 짰을 때 파급력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무엇일까? 나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만약 발표를 한다면 발표를 할 때도 항상 제가 이제 학생에게 물어보는 것이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 PPT의 한 문장은 뭐냐? 한 단어는 뭐냐? 이걸 자꾸 물어보고 발표를 하는 메신저분도 발표를 하는 메신저의 한 문장 한 단어가 무엇이냐 이걸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게 잘 정의가 되어야지만 좋은 발표가 되고 또 그게 잘 정의된 사람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개성이라고 하면 보통 다 뭐 옷이나 액세서리 이런 것들 외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나를 어떤 단어로 확실히 정의를 내렸을 때 어떤 문장으로 정의를 내렸을 때 온전히 그 사람의 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네요.
그 한 문장이 결국 정치인에게는 일관성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뭘까요? 오해 책방을 한 줄로 하면 뭘까? 고민이 좀 되네요. 그걸 생각할 때 네. 엄청 같이 고민을 많이 해요. 저도 학생들이랑. 네. 그래서 학생들이 살아온 스토리를 다 들어보고 그리고 특히 어떤 게 가장 좋냐면 나의 한 문장, 한 단어를 뽑을 때는 내가 나에게 닥쳤던 고난이나 어떤 시련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나의 키워드가 되더라고요.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냐. 이제 와. 거기서 그 사람의 개성과 차별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와. 네. 공부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을 쳐다보았다. 거기 누군가 정말 계신 거냐고. 나는 처절함이 무엇인지 안다. 가난이, 부당함이, 폭력이 얼마나 인간을 파괴하는지 또한 온몸으로 기억하고 있다. 전태일은 평화시장 한복판에서 온몸에 불을 붙이고 죽어갔다. 근로기준법이 없어서 어린 여공들이 피를 토하면서 죽어간 것이 아니다. 법이야 있었다. 전태일은 외쳤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근로기준법을 정리하다 보면 참 짜임새 있는 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최저생활도 보장하는 참 좋은 법이다. 있는 법이라도 잘 지키자고 하면 들려오는 메아리가 있다. 해괴하게도 종북딱지까지 붙인다. 먹고 사는 문제에 이념을 들이밀고 약자의 생존에 가당치 않은 프레임을 씌우는 일은 폭력일 따름이다. 노동 없이 어찌 삶이 있겠는가. 인간으로 대접받자는 것에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 돈 떼이고 해고당하고 회사가 부도나도 채당금조차 받지 못하고 나이가 많다고 일은 그대로인데 월급은 깎이고 대학 등록금 대출은 갚아야 하는데 취업은 되지 않고 이 밤 나는 말한다. 그들은 모두 또 다른 이재명이다. 진심이다. 나는 그들에게 버스로 손을 내민다. 이 책은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을 비교하긴 하는데 네. 좋은 말하기가 뭔지에 대한 컨설팅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아, 좀 값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논리적인 부분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대중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녹여내는 게 그 정치인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의 네. 연설은 재밌어요. 뭐 다 듣지 못해도 나중에라도 또 듣고 싶을 만큼 연설이 지루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님도 그랬고 맞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연설을 하면 연설 시간이 꽤 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그냥 뻔한 얘기하고 있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심지어 좋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네. 계속 듣고 있으면 사람이 지겹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연설 안에는 유머 그리고 감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감동적인 스토리라던가 유머라던가 아니면 본인의 이야기가 네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재밌으니까. 연설을 길거리에서 하면은 막 네. 비켜 내가 들을 거야 이러면서 막 듣게 그렇구나. 되는데 네네. 일단은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재미라는 걸 사람이 절대 잃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다스베이다라는 프로그램 나와서 네. 지금 경선을 치르면서 많은 분들이 공격하지 않았냐, 어땠냐라고 하니까 경선 과정 중에 가장 분했을 때 별로 분한 장면은 없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지. 뭐 옛날에 뭐 난 더 했는데 뭐. 이러면서 좀 솔직하기도 하고 솔직하게, 예. 이제 솔직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많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말을 돌려서 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하니까 좀 음. 사람들이 사이다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솔직 담백한 면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정말 가감없이 얘기하는 면에 있어서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요새 20대 청년들이 롤모델이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때는 많이 있었지 않나요? 네. 우리 때 맞죠? 그죠. 맞죠. 제가 조금 더 조금, 네. 근데 저희 때는 그래도 좋은 롤모델들이 많았었고 네. 주변에 언니, 오빠, 네. 형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워낙 지금은 나 살기도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각자 도생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청년들이 좀 무력감에 많이 빠지는 것 같고 정말 취업도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유튜브를 좀 창구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내 롤모델을 찾기 위해서 네네네. 나가서 만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네네. 자신감도 없고.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좀 잘못 선동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좀 있더라고요. 몇몇 채널들이. 네. 근데 그 채널의 리더가 어. 지시하는 걸 그대로 따르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좀 안타까웠어요. 네. 그때 옆에서 좀 말려주거나 네. 아니면은 정말 좋은 형이나 주변에 뭐 동생들이나 친구들이 많아서 같이 뭐 저것보다는 우리 좀 더 건실한 방법으로 우리가 미래를 네. 꾸려가자라고 해야 네네. 되는데 네. 뭔가 분노는 차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음. 연대감이라는 것도 없다 보니까 네. 거기서 찾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똘똘 뭉쳐서 그런 롤모델이 없다 보니까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온라인이다. 그런데 온라인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뭐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 책을 이번에 소개할 거라고 인터뷰를 할 거라고 했더니 어떤 한 분이 네. 이제 지인이 아직 이제 자기는 정치에 대해서 잘 판단이 안 선다. 국민들이 분열하고 그 분열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맞아요. 그래서 자기는 아직까지는 참 판단이 안 선다. 누가 옳은지 그런지 잘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들은 또 바쁘잖아요. 음. 다들 뭐 생존하는 것 경기도 안 좋고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언제 정치 찾아보고 뉴스 보면서 어떤 사람이 옳고 그른지를 깊게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바쁘다 보니까 그냥 미디어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서 네. 뉴스에서 나왔으니까 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겠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겠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디어가 다 진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미디어를 바라볼 때는 왜라는 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뉴스를 바라보면 좋겠다. 뉴스뿐만 아니라 젊은 이제 청년들도 유튜브를 볼 때도 왜 저 사람이 저런 채널을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의 힘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좀 빨리 좀 좋은 롤모델이 많이 나와서 좀 청년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많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책에 나온 네. 여러 연설의 사례들을 다 찾아봤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채널이 뭐였냐면 3% 대선 후보 토론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댓글도 좀 봤는데 이런 댓글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한 사람은 모르는 게 없는데 토론을 하고 한 사람은 아는 게 없는데 가르치려고 든다. 예. 요약을 잘하시네요. 정치인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참 다양할 텐데 이재명 대표가 토론을 할 때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서 좀 반응이 좋아요. 유튜브에서 특히나 반응이 좋은 이유는 미디어는 시간 관계상 뭐 3분, 5분 이런 시간 제약이 있어서 맞아요. 그분 자체를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는 1시간, 2시간 길게 잡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역량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성격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나가는 채널마다 호평이 있어요. 특히 그 채널이라고 하면 주식이면 주식, 네. 게임이면 게임, 뭐 고양이면 고양이, 뭐 어느 채널에 가도 항상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찐 덕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고양이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박학다식 하신 거죠. 그리고 그 해당 분야가 있으면 공부를 많이 좀 하시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어느 분야든 가서 하시니까 다들 이제 거기서 편견이 깨졌다, 이런 분인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대화할 때, 토론할 때 늘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상대방 질문도 보면. 네, 맞아요. 이게 비언어적인 표현인 거죠. 이런 것들이. 정말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메모하는 분을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겸손하다는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항상 메모지랑 펜을 들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토론 때도 잘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또 위기 대응 시에도 항상 메모지를 들고 가세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사고 있었잖아요. 네. 비행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유족분들을 뵈러 가는 길에도 메모지랑 펜 들고 가셨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예. 적으면서 들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성적으로 듣는 것도 좋지만 뭘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뭘 원하는지를 적어야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영상을 자꾸 찾아보다 보니까 네. 좋은 영상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뭐 다른 당파에서 막 비판하는 것도 있고 네. 또 안 좋은 영상들도 있고 정치인의 숙명이 아닐까 이렇게 비난과 비판을 네. 받는 거예요. 이제 이랬을 때 이재명 대표의 또 대응법은 어떤가요?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네. 저런 이제 가족사가 있었잖아요. 음. 가족사가 TV에 그것도 매일매일 온 음.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 뭐 내 기분은 어떨까라는. 그럼요. 네. 미디어가 그렇게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미디어에서 너무 심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의 대응법을 생각해 보자면 항상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대중 쪽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고 내가 해명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그 상대원 시장? 그 시장에 가서 네네. 자랐던 시장에 가서 시장 통해서 막 하소연을 해요. 네네네. 울면서. 그거 봤어요. 네. 그때 이제 지지자들은 많이 울었을 것 같고 이제 싫어했던 분들은 더 싫어했을 것 같은데 왜 좀 우냐라고 했을 것 같은데 막 울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힘들 때는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정면 돌파해서 사과를 하시는구나. 사과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근데 그것도 사람들 앞에 가서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면 돌파를 이렇게, 한다. 네. 리더는 나의 주장, 나의 어떤 정치 철학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상황이 있잖아요. 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중재를 네. 하거나 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충돌할 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능력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문제 해결 능력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리까지 지금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일단 문제가 일어나면 포기는 끝까지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명했던 사건들, 이제 이재명 대표를 스타로 만들어준 사건들이 계곡 철거. 미안합니다. 안 보고 싶은 인간 보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있는 현실이니까 맞닥뜨려서 얘기를 좀 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죠. 현장 속에 뛰어 들어가서 네. 일단은 경청해 주세요. 일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막 소리 지르는 얘기, 소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다 들어주신 다음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그러면 힘들죠. 이렇게 멘트로 공감을 해주세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죠.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네, 일단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계속 소리를 지르고 언성을 높인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서는 규칙을 딱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이런 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있어요. 근데 방향을 잠깐만 제가 잠깐만 마세요.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릴 거 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말씀하자는 건 아니니까. 방향을 이상하게 잡으시니까 살짝 불쾌하네. 그럼 당연히 불쾌하죠. 어떻게 안 불쾌하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도 불쾌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임받은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위임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여기 여러분이 도민한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픔을 얘기하는데 제가 본인이 원론적인 얘기 결정은 다 져놓고 지금 넋두리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근데 얘기를 하지 결정은 말까요? 다 져놨네 지금. 본인만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좀 들어보시죠. 왜 혼자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들어봐야 되잖아 끝까지. 기다려봐요. 말 끊지 여러분이 말고. 하신 얘기에 제가 답을 드리는 중이잖아요. OX로 하고 끝내버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계셔보세요. 또 코로나 때 어떤 대학교 기숙사를 갑자기 빼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막 항의를 할 때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먼저 경청해주고 제일 좀 걱정하고 불안하고 분노에 휩싸이는 문제가 억울하거나 피해봤다는 생각 절대 들지 않게 할 테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일단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현장에 들어가지 않죠. 대부분의 직접 안 가고 딴 사람을 시키거나.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워낙에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소통할 수 있다,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어허.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셨어요. 항상 그러셨어요. 네. 스피치 컨설턴트로서 이재명 대표에게 혹시나 조금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조언해주고 싶은 점은 많이 있긴 한데요. 많이 많이 있군요. 목소리 톤을 좀 바꾸면 어떨까. 그리고 뭔가 따지듯이 말하는 느낌 있잖아요. 네. 스스로도 이야기하거든요. 네. 내가 비호감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귀엽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뭐 인기에 상관없이 행동하셔서 그런지 표정이라던가 말투에 신경을 잘 안 쓰다 보니 조금 더 좀 부드러운 모습을 최근에 이제 당 대표 되고 나서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쓰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좀 더 부드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 책의 제목이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네. 이 책을 주변인들이 읽어도 인스타에 올리질 못해요. 어허. 네, 올리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치색이 드러난다 생각합니다. 네, 스피치 책들이 시중에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의 스피치란 책은 한 권만 읽으셔도 어느 정도 스피치 공부가 가격이 네, 한 권만 읽으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자꾸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을 만나서 배우고 또 현장에 가서 배우고 또 경험에 의해서 배우는 것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딪혀 보면서 그래야지만 말을 잘할 수 있고 또 말싸움도 잘할 수 있고 뭔가 살면서 안 좋은 사람도 만나고 안 좋은 말 듣기도 하고 나 이렇게 한번 대응해 볼 걸 이런 후회도 하기도 하고 발표하고 나서 난 좀 이렇게 발표해 볼 걸 이런 후회를 하는 와중에 성장을 하니까 밤에 자다가 발길이 막 네, 힘을 차고 샤워하다가 생각나고 근데 그런 모든 경험들이 쌓여야지만 말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뭔가 불쾌한 경험을 했더라도 다 스승으로 생각하고 말을 잘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주신 분들이다 생각하면서 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쯤 대표님 이제 연락처를 밑에 짜서 대표님 오늘 많은 네.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